의견이 이해찬 당대표의 속개 선언으로 더불어민주당 제43차 최고위원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43차 최고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해찬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부터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 가지 법안들이 지금 나와 있는데 유종의 미를 걷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게 이제 만들어진 자리인데 정계특위에서 선거법에 관련한 여러 가지 논의를 충분히 해서 결론을 내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학규 대표, 이정미 대표님도 건강을 잘 관리를 하셔서 함께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생 입법에 이제 마지막으로 출력을 해야 됩니다. 특히 내년 봄에 예상되는 학부모들의 걱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치원 3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초연금법, 아동수당법 등 내년 예산 집행에 필요한 세추 10개 법안과 민생, 경제 법안들이 꼭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시업계와 카풀 상생 방안은 산악금 폐지와 완전교육제 도입을 당 TF에도 잘 살펴서 당정 협의를 다음 주에 이번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험의 외주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위험의 외주화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김영균 씨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이제 우리 당이 적극 나서서 대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진상조사를 시작해서 사실관계를 파악을 하고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중에 민생연석회 주관으로 당정협의를 갖고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개선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지난달에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원내대표단에서는 이번 임시회 중에 법안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의원님들이 현장을 찾는 정책 투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망원시장을 방문했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과 간담회를 진행을 했고 저도 당일 행복주택에서 청년 신혼부부 주거에 관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번 주에는 혁신성장 현장인 구민산다를 방문하고 서울대 어린이병원과 내포 신도시, 역부경지역, 포항 지진 피해 현장을 방문해서 목소리를 들을 예정입니다. 그러고 나서 의원 워크숍을 열어서 그 결과를 함께 공유하기 위해 당정협의를 통해서 입법과제와 정책 과제를 검토해서 당정 간의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정청은 혼연일체가 돼서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국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홍영표 원내대표의 발언이겠습니다. 12월 임시국회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선거제 개편 요구와 맞물려서 정말 어렵게 임시국회 일정에 여야가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연말까지 국민을 위한 민생 법안 등 현안의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유치원 비리근절 3법은 이번에 꼭 처리해야 합니다. 지난 정기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이 처리를 약속했지만 끝까지 반대해서 통과시키지 못했습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자유한국당이 다시 약속한 만큼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통해서 반드시 처리할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선거제도 개편도 여야 5당이 합의를 했습니다. 국회에서 논의도 중요하지만
국민이 동의하는 선거제 개편안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위험의 외주화를 막을 산업안전보건법도 야당과 협의해서 이번 국회에서 꼭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구역사고와 이번 태안화력발전소 사고는 상시적인 위험을 외주에 맡기는 우리 산업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참사입니다. 그래서 19대 국회에서도 이 법안을 제출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 9월부터 관련 법안이 상원에 여러 번 제출되었는데도 보수 야당의 반대로 처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이런 태안의 비극적인 사건을 저희가 보면서 이런 법안들이 제때 통과되지 못하면 비극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새롭게 얻었습니다. 이번에 하청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막을 이 법에 야당도 적극 협조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정부 각 부처 업무 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부가 내년 경제정책 운영 계획을 발표합니다. 내년 우리 경제의 성장률 목표치와 고용 창출 목표치 등이 나올 예정입니다. 경기 부진이 계속되는 등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정부가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포용성을 살릴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경제 활력을 높이는 데 모든 정책 수단을 집중해야 합니다. 내년에도 우리 경제를 둘러싼 견해 여건이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통상 마찰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내년 470조의 확장적 재정을 운용하고 재정의 70%를 상반기에 앞당겨 집행하기로 한 것도 이 같은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당도 성과 창출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규제 혁신 입법과 노사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을 만드는 데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육성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로 가는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박주민 최고위원을 예. 지난주에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법원 개혁안을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보면은 대법원장이 독점하고 있는 행정권을 합의제 기구에 넘긴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제출되어 있는 의원입법과 유사하나 그 합의제 구성 방법에 있어서 법관을 절대 다수로 하고 특히 인사권에 관련돼서는 100% 법관이 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당 안호영 의원이 제출한 안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제출한 안과도 정반대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오늘 보기 드물게 여야 의원이 함께 법원이 제출한 법원 개혁 법안에 대한 공동 토론회를 주최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토론을 통해서 제대로 된 법원 개혁 내용들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고 법원은 이제 국민들 눈높이에 맞게 제대로 된 개혁 방안을 내놓아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각하게 인식해 두었으면 합니다. 베트남 축구대표팀이 그제 말레이시아를 꺾고 스즈키컵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 대회에서 베트남이 2008년 이후에 10년 만에 우승했다는 점에서 베트남 국민들이 얼마나 기뻐할지 짐작이 됩니다.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의 영웅이라고 불리고 있고 우리나라의 위상도 높여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은 바로 박 감독의 리더십인데 파파 리더십이라고 불리는 이 리더십의 주된 내용이 선수가 먼저라는 마음으로 따스한 소통과 철저한 적재적소의 선수 기용이라는 것입니다. 베트남의 우승을 다시 한번 축하하며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도 더 공공히
공고히 다져지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박강원 최고위원 발언드리겠습니다. 네, 5당 여야 5당이 선거법에요. 선거제도 개편에 큰 틀에서 합의했습니다.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꼭 유념해야 할 것은 선거제도 개편의 주체는 정당이 아니라 국민이라는 것, 그리고 선거제도 개편의 기준은 정당의 이해가 아니라 국민의 선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국민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절차가 정계적인 운영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요. 현재까지 국민들은 사표를 최소화하고 비례성을 강화하고 군소정당의 원내 진입 기회를 확대하는 그런 취지에는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것이 그 제도 자체가 권력 구조와 연결되는 경우 그렇게 녹록치 않은 그런 일이 발생할 텐데 국민들은 의원 내각제라든지 이원 집정부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동의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또 하나는 비례대표를 대폭 확대했을 경우 각 당의 비례대표 후보를 어떻게 선정하느냐 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국민들은 많은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계측은 아마 이런 국민들의 긍정적인 관점과 우려하는 부분을 충분히 잘 조화를 시켜서 해법을 만들어내는 지혜를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태블릿 PC가 조작됐다는 터무니없는 설을 주장한 변희재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허위 조작 정보를 생성한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처벌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 허위 조작 정보가 여전히 유튜브나 SNS 또는 포털에 또 커뮤니티에 여전히 유통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허점, 그러니까 SNS와 포털의 허위 조작 정보가 이미 법원에서 판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유통되는 이 허위실, 이 허점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 이것이 허위 조작 정보 대처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사안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각계 전문가들 또 이해관계자들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해법을 찾도록 하겠고요. 다만 강조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유통 방식인데, 변희재 씨가 대표 고문으로 있는 인터넷 매체에서 최초로 이 태블릿 PC 조작서를 만들어냈고, 그것이 그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유통이 됐고, 그것이 다시 이제 더 확대돼서 SNS 포털 이런 데 대량 유통이 됐는데, 이 변희재 씨가 대표 고문으로 있는 인터넷 매체는 전 정권에서 국정원이 국내정책 데이터에서 여론조작을 하기 위해서 국내 대기업들을 동원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최근적으로. 과거에 이런 행위들이 단순히 어떤 개인을 단죄하고 처벌하는 선에서 머물러서는 되지 않고, 그런 행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진상을 분명히 밝히고 책임질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변희재 씨의 허위 조작 정보로 인해서 사회 불신과 혼란이 확대됐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사회 모든 구성들의 몫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법원이 정확하게 인식했고 본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혜영 최고위원 발언드리겠습니다. 예, 오늘부터 12월 임시국회가 시작됩니다. 특히 내년 3월 유치원 새학기가 시작되는 만큼 유치원 3법의 통과가 한시가 급합니다. 지난 23일 KSOI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71.9%가 유치원은 학교이자 비영리 교육기관이라는 주장에 공감했고, 81.4%가 학부모 부담금도 유치원 회계에 포함되기 때문에 교육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응답했습니다. 심지어는 박용진 의원실의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본인이 중도 보수라고 생각하는 국민의 77.9%가 유치원 3법 통과에 적극 찬성하였습니다. 덧붙여서 얼마 전 한 포털
포털 사이트의 사립 유치원 검색어 빅데이터 분석 결과 불법, 논란, 반발, 반대하다 등의 부정 표현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모든 사립 유치원이 부정과 비리를 저지른다고 매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헌신적으로 돌봐주는 많은 사립 유치원도 존재합니다. 국민들도 모든 사립 유치원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투명한 유치원 운영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외 회계 비리를 미연에 방지하는 유치원 3법 통과는 국민들이 사립 유치원의 유아 교육에 기여하는 순기능을 제대로 인정하고 신뢰를 회복하여 학부모와 사립 유치원 모두를 위한 길이 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의 유치원 3법 패스트 트랙 논의에 정치적 공세라고 반발하기보다는 오늘 당장이라도 유치원 3법 통과에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한국당의 원안 통과만을 주장하기보다 아이들을 사립 유치원에 맡기는 학부모의 심정을 이해하고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내놓은 중재안에 무거운 마음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인순 지부위원장. 네, 석탄 유성 설비 콧대 현장에서 근무하던 그 김영균 씨의 산업 사건 이후에 지난 주말 광안과 수원 또 인천 광주 폐암동에서 여기에 정말 분노하고 절규하는 그런 많은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똑같은 24살의 청년이 머물던 대기실에는 2년 전 서울 지하철 구의역에서 숨진 19살 비정규직 김군처럼 성남인 여러 개 발견되어서 국민들의 가슴을 울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명 안전 업무이자 위험의 뇌좌 방지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정규직화 논의가 앞으로 더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의 노동노동위원회에서는 위험의 뇌좌 분열 대책 마련을 민생연석회의의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위험의 뇌좌 개선 소분과위원회를 만들어 대응하고 있습니다. 1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위험의 뇌좌 방지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상시 유해 위험 작업의 사내 하동 금지 및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우리 한정혜 의원님이 내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또 정부안이 지금 한동위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여야 의원들도 많이 다른 의원들도 내셨는데요. 이 부분이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에 협조가 절실합니다. 저희 당에서도 조만간에 위험의 뇌좌 문제 및 이 사건 관련 책임을 맡고 있는 산업생산자원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련 정부부처가 참여하는 당정 협의를 통해서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 그리고 산업안전의 문제 등 종합적인 어떤 대책을 마련한 후에 우리 김영균 씨의 가족과 또 대책위분들을 만나서 저희 당의 입장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지난 14일 대통령 지각 일자리위원회에서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 등 일자리 창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내년부터 문재인 정부의 민생 경제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실시되는데요. 그 출발이 사회서비스원 설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 및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이 급격하면서 가족 중심의 돌봄보다는 사회적 돌봄에 대한 다양한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10년간 사회서비스 시장 및 일자리는 비약적으로 성장을 했지만 그 일자리의 질은 굉장히 낮아서 여기에 대한 개선이 시급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운영을 통해서 사회서비스에 대한 공공성, 전문성, 투명성을 높이는 선도적인 운영 모델을 내년에 4개 지방자치단체로 시작을 합니다. 지금 이 관련한 법령이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이 되어 있어서 반드시 처리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그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 일자리도 5만 5천 개 창출을 해서 지역 일자리 사업에
훨씬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임금 소득 확대를 통해서 소득 주도 성장의 주요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수진 최고위원입니다. 저희가 지난주부터 청책 투어라는 타이틀로 민생 현장을 방문해 국민의 의견을 정책과 법안에 담아내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출산 고령화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데 오늘 공동육아시설과 미혼모 지원시설을 방문해서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을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올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은 OECD 최하위이며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국민 중 20%가 노인인 초고령화 사회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지속되면 경제 인구가 줄어들고 소비가 정체되는 등 우리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고 노후 대책이 없는 노인 인구 부양 등으로 사회적 부담이 증가될 것입니다. 하지만 청년들은 결혼을 하지 않겠다, 결혼을 해도 아이는 낳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 감당하기 힘든데 아이를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라는 어느 청년의 말처럼 또한 많은 여성들이 경력 단절 및 교육비 부담으로 아이 낳기를 꺼려합니다. 자녀의 양육 부담이 오롯이 부모 개인에게 지워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잘못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국가와 우리 사회가 아이들을 함께 길러내야 합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은 미래를 위한 매우 중요한 투자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특히 노동 환경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소규모 기업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비율은 3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가장 일을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일생활 균형이 어렵고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조차 부족하다 보니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을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린 것입니다. 장시간 노동 문제, 보육 문제, 교육 문제 등 촘촘한 정책 설계가 필요합니다. 또한 고령화 문제는 노후 대책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외에도 사회 안전망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4일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사측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추운 겨울 서울 강변북로 한강대교 인근 40m 높이의 통신탑에 올라 고공농성에 돌입했던 LG U+ 비정규직 설치 기사들이 우리 당 을지로위원회의 적극적인 중재로 자회사 정규직으로 단계적 전환을 약속받고 지난 금요일 고공농성을 풀고 지상으로 내려왔습니다. 박홍근 을지로위원장을 비롯한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석 최고위원입니다. 고 조규호 신부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의 재판이 내년 1월 7일 광주에서 열립니다. 전두환은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됐지만 그동안 재판부 이송 신청과 관할 이전 신청을 잇따르면서 7개월 넘게 재판을 연기시켜왔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020년까지 실효가 연장된 전두환의 미납 추징금은 1,050억에 달합니다. 8억 8천만 원의 지방세를 체납해서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양도소득세 30억 9천만 원을 체납한 것으로 국세청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일 지방세 징수를 위해 연희동을 방문한 서울시 기동팀은 가택 수색 한 번 하지 않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행정집행이 이 모양이니까 법원도 검찰도 국세청도 전두환은 개념치 않습니다. 전두환은 그동안 법 위에 존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대법원 재판부가 전두환이 신청한 재판 관할권 이전 신청을 지난달 30일 최종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13일 광주지방법원은 내년 1월 7일 광주지법에서 전두환의 재판이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전두환은 공판 기일을 변경하거나 또는 출석하지 않을 개연성이 높습니다. 만약 전두환이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는다면 재판부는
강제 부인장을 발부해서라도 전두환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그것이 5.18 진실을 알고자 하는 보편적인 국민의 법 감정임을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모두 발언을 마치고 회의를 비공개로 시작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의 주어를